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생 많습니다. 네, 대화하겠습니다. 자기소개부터. 저 김상훈입니다. 기본 강의를 맡고 있죠. 네. 네, 재무팀장 황현아입니다. 네, 저는 스터디 팀장, 새끼 팀장을 맡고 있는 김진현입니다. 오늘 이제 뭐 총평을 한번 하긴 해야죠. 근데 문제가 좀 이쪽으로 그렇게 달갑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좀 당황스러웠어요? 네, 시사적인 쟁점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어떤 정형화된 평가를 낸 것도 아니고, 조금 저희가 잘 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낸 것 같아요. 김상훈 박사님 보시고 하실 말씀? 중급 문제집을 없애야 되겠다. 그리고 뭐 좀 범위를 조금 그냥 넓혀가지고 간략하게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이례적으로 우리가 이제 요 실무에 대한 소고를 총평을 쓰면서 출제위원들의 반성을 요한다. 저는 좀 네. 개인적으로 네. 뭐 강사로서가 아니라 진짜 업계 이론으로서 이런 시험으로 이 변별력을 가리게 된다는 게 상당히 걱정스럽고, 뭐 물론 이제 1번의 축산부상 같은 경우에는 뭐 잠깐 언급은 드리지만 뭐 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제 영업 이전 기간 동안의 손실 20%하고 최저 영업이익 보장하는 게 적용 안 된다. 뭐 그거만 알면 사실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 그건 틀린다 하더라도 방치건축물의 쟁점이 공정률이 아니에요. 그쵸. 네. 실무적인 쟁점은 이제 뭐 김승현 박사 막 계속 강의하셨을 텐데, 경적한 문가 같은 것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왜냐하면 완공이 안 됐으니까 그래도 방치되거나 건축이 중단됐으면 그에 따른 감가가 되는데, 그게 이제 경과년수라기 보다도 또 기능적인 부분, 또 새롭게 건축하게 되면 설비들이 이런 것도 다 갈아 끼워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주요한 어떤 이슈 사항인데, 그런 것도 다 빠졌고, 일반 도로보상도 사실은 그만한 내용을 그러니까 도로보상의 완세트 문제는 사실은 현업에서 많이 하는 완세트 문제는 사실 적용공시지가의 선정, 그죠? 그러니까 인허가 취소, 인가 취소, 변경인가의 유효성, 이런 부분들 하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게 잔여 건축물, 잔여지, 나와야 될 쟁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근데 여기서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하면 저희가 말하는 이주대책이라든가 주거이전비는 사실은 감정평가사들이 요건을 판단할 수는 있어도 이게 평가의 영역인지는 조금 저는 의문시돼요, 사실은. 약간. 아니 뭐 보상 수탁을 하는 저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알겠지만, 예. 근데 이제 도로 보상에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부 편입이 가장 핵심적인 고민 사항들이기는 하지만, 뭐 일부 편입이 과거에 좀 기출된 바로 생각하면은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도로 보상에서는 이제 뭐 결정고시의 실효라든지 아니면은 특히 이제 잔여지 가차락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이슈 사항이고, 접도구역의 보상 이런 부분도 이제 실무적인 이슈 사항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토지에 대한 그 현황평가 예외 이런 것조차도 좀 이게 이 문제를 수탁 사업을 좀 하신 분인지, 그러니까 즉 사업 시행자 지위에서는 이게 중요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또 법규에서도 나왔지만 이런 쟁점들이 중요할 수 있죠. 이게 뭐 아들이 한 명이 이제 없어졌어요. 징집 군대 전쟁 났어? 징집돼서 네, 집에 없고. 전쟁 났을 때 징집하는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간다. 예, 군대를 간 거죠. 예, 근데 일단 이런 표현도 좀 어색하고요, 사실. 또 그렇고 뭐 문제 3번도 사실은 공산국가에서 쓰는 이제 토지 사용권 같은 개념을 장기 임차권이라고 해서 냈는데, 사실 이제 그 장기 임차권, 뭐 토지 사용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갱신권? 그쵸. 뭐라 하죠? 갱신권인데, 이게 제가 잠깐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이 문제 3번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평가하는 거죠. 예, 이 문제를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 게 일반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뭐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유일하게 공산권에 가서 평가를 해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토지 사용권에는 통상적으로 갱신 청구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예전에 이런 걸 평가했을 때, 장기 토지 임대차 관련해서 평가를 했을 때 장가를 고려해서 PVA로 땡기는 방법은 절대 안 된다라고 우리 업계에서는 그렇게 정리가 됐었던 부분인데, 지금 여러분이 잘못 풀었다는 게 아니라 문제상에서 장가를 고려하는 문제를 냈거든요. 삼각. 그러니까 상각을 고려하는 이 문제 자체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잘못됐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거의 완전 소유권에 가까운 토지 가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전제를 주고 뭐 예를 들어서 편의 있게 형가 같은 접근도 가능하실 텐데.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미시적인 내용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PVA로 뭔가를 땡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뭐 그래도 뭐 어렵진 않으니까. 네, 어렵진 않으니까 하라는 대로 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결국에 이 문제는 어떻게 줬어야 되냐면 3방식으로 줬어야 돼요. 그냥 토지에 토지 평가할 때 그냥 영구 사용을 한다라는 전제, 그러니까 그 갱신 청구권이 이제 다시 도달을 할 것이다라는 그 조건을 줘서 사실은 3방식으로 줬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단순히 임차권으로 본 것 같아요. 네. 단순히 임차권으로서 그냥 실제 지불임료하고 그쵸. 정상임료의 격차의 거래 가액을 딱 주고 그렇게 접근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토지 가격이 점점 하락한다는 이상한 논리가 돼버려서 저희가 그렇게 평가는 안 하거든요. 이거 조금 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아유, 그래도 출제위원이 그렇죠. 개념. 제가 죄송해요. 근데 이제 3번은 물음 3번 4번 약술이 8점이더라고요. 배점이. 네. 이게 중요해. 내가 보면. 20점 중에 8점. 20점에 8점이 그게 다야. 그게 다야. 그래서 그걸 충분히 써가지고 배점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뭐 문제 4번은 뭐 누구나도 예상할 수 있는 권리금인데 예상한 것보다 더 쉽게. 너무 무난하게. 너무 무난하게. 제 문제는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비교해보면 제가 요거를 사기 때 한 번 냈어요. 네, 한 번 냈고 동일한 그 껍데기는 똑같아요. 껍데기는 똑같게 문제를 줬는데 그거 대비해서는 그냥 술술 풀리게끔, 아마 그거 한번 고민하셔서 푸셨던 분들은 그냥 좀 편하게 이제 접근하셨을 것 같고, 뭐 구체적으로 좀 문제를 한번 볼까요? 1번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이게 문제에서 보면 거래 사례, 그러니까 시장 가격의 합리성을 검토하지 않은 물음 1에 이걸 줬어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쓰지 말라는 얘기인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얘기로 봐서는.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쵸? 이 말을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들어갈 필요가 없는. 이게 한간에 또 현업에 무슨 카페나 이런 데 글 달린 거 보면은 보상에서 또 거래사례 비교법이 요구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토지보상법 70조에 의해서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네. 아니 이제 시행규칙 18조의 다른 방법을 합리성 검토하라 그 얘기를 이제 그거를 공격을 한다는 건데 그거를 확대 해석하면 안 되고 그거는 다른 물건들 이렇게 봐야지 법이 우선되기 때문에. 그치. 그 밖에 보정에서 평가 사례하고 거래 사례의 합리성 검토 네, 그렇죠. 정도에서 그렇게 끝났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런 말투를 써놓으면 마치 우리가 거래사례 비교법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보상은 또 일괄 비교를 33조를 주면서 또 일괄 비교를 또 줬어요. 예. 또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는 되지는 않습니다. 예. 거의 사문화 이전비까지 나왔으면 아주 더 신났을 뻔했어요. 개인적으로. 예. 그다음에 문제 물음 3 그나마 좀 현실적인 게 수목보상 부분이고요. 예. 수목보상은 뭐 한 번씩은 보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물음 4, 물음 5에서는 축산보상, 다가고, 꿀벌. 예전에 외웠었거든요. 저는. 이거 예전에는 강의를 다 했었어요. 다 외웠죠. 두 마리수로 외웠지. 닭이, 뭐 해가지고 이렇게 다 외웠었거든요. 옛날 이야기 합시다. 옛날 이야기예요. 예. 근데 나왔어. 옛날 이야기인데. 나와버렸어. 네.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뭐 사업시행 인가는 의제일은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거를 협의보상으로 사업인정 전 협의로 푸시면 안 되는 문제였죠. 예.
결정고시일이 나왔는데 통상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을 많이 문제화되고 실제로도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 시설은 시시계 인가고시다 보니까 마치 이게 이거는 사회적 고시가 없는 거 아니냐. 반성하세요. 물음에서 도로법 이렇게 줬어요. 도로법에 의해서 줬으니까 결정고시일이죠. 네. 그렇게 하셨으면은 뭐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좀 어떻게 보면 평평하다 보니까 네. 좀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틀리는 게 조금은 크게 감정이 감점 요인이 좀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이번 시험은 단가 싸움일 것 같은데요. 예. 그다음에 서술하는 건 좀 잘 서술하고. 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아까 김상훈 평가사랑 얘기를 했었는데 표준지공 시집가의 계획도로 저촉 10%꼭 이렇게 줬어야 되느냐. 난 개인적으로. 평평하죠. 네, 문제가 좀 어렵게 줬으면 장애사업에 의한 저촉 뭐 이렇게 이런 멘트를 썼으면은 좀 더 문제가 이뻐 보이고 예. 있어 보여. 판단을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당해 사업이면 배제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겠죠. 그러면은 이제 공시지가에서 이게 반영이 됐을지 안 됐을지도 좀 고민을. 어차피 그 정상화 시켜야 되는 건 맞는데 네.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좀 고민할 수 있게끔 문제를 줬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많이 평했죠. 평이하고.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2번하고 4번하고의 쟁점의 연계성이 있는 게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인데. 만약에 이제 물음 2번에서 이전비 산정이 들어가서 이전비로 보상이 된다고 하면 물음 4번 가서 이주 정착금이 골때려져. 그렇죠. 왜냐면 이주 정착금 규정에서는 이제 33조의 건물 평가액의 30%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제 보상액의 30%냐, 평가액의 그렇죠. 30%냐. 평가액은 원가법 거래세율 비교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전비를 빼가지고 그것도 고민은 없었죠. 고민을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부터 이 토지보상법 지침이랑 이런 거랑 좀 충돌이 있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이전비를 넣으면 굉장히 내용이 복잡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빼버렸던 것 같고요. 그럼 뭐 물음 4번에서는 이제 아들 징집 이거 징집돼서 없어서 시행령 40조 이주대책 요건 대상자 요건하고 헷갈리라고 낸 것 같긴 한데 뭐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서 그러니까 대체를 해서 이주 정착금을 주는데 이주 정착금 어차피 주거용 건축물의 30% 1200에서 2400 요게 적용되면은 사실 뭐 대책 이주 정착금 자체에서는 요건 판단할 게 없고 이제 이게 주거이전비에 영향이 주느냐 3명이냐 3명이냐 2명이냐 2명이지 산장. 왜냐면 그렇죠. 그러니까 주거이전비 자체는 약간 생활보상의 느낌이 있다 보니까 어떤 거주의 요건을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그 요건을 중요시하고 있고 이주 대책과 이 주거이전비는 독립된 규정이고 그 요건을 따로 봐야 되는데 이걸 이제 혹시 설마 추지연 이걸 헷갈리진 않겠지. 그쵸.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 재결이 있었어요. 18년도인가? 재결이 있긴 있었는데 또 우리 또 보상수탁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관심이 없는 사람들 보상수탁이 뭔지 모를 수 있어. 보상수탁이 말하자면 공부수탁 사인 같은 그러니까 그 사업시행자가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보상 절차를 모르니까 뭐 대신 그러니까 감정평가사의 입장이 아니에요. 얘 입장은 사업시행자 입장이에요. 뭐 이전비 뭐 그렇죠.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쟁점은 아닌데 그냥 뭐 답을 잘 쓰려고 하면은 법 근거 규정까지 좀 들어가면 쓰겠는데 배점도 8점이라서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강평을 할 때 생활보상에 관련돼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조건 요건을 명확하게 써줘야 된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차피 계산은 그냥 더하기 빼기이기 때문에 물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 구조상 숫자도 맞춰야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섞어서 나오면 어쨌든 요건을 명확하게 써주고 거기에 포섭되는 형식으로 좀 답안을 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지켜줬으면 물음 4번에서는 좀 득점을 하는 거는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 아까 물음 5번도 이제 저기 뭐 그 축산보상이긴 한데 다행히도 배점이 6점이네. 전 떨어졌을 거예요. 아니 축산보상에서는 사실 이게 영업 손실 보상 규정을 다 준용해 오긴 하는데 이전에 따른 20% 그다음에 영업이익 한도에 요거 적용이 없다 정도만 알면은 이 문제 풀는 데는 뭐 문제가 없는데
이제 실무적인 쟁점은 뭐 이게 필요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또 실무적인 쟁점에 봤을 때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실무적인 쟁점에 봤을 때는 농업 아니 축산 보상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되게 큰 쟁점이고 첫 번째 물론 영업 보상 대상의 요건에 충족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사슴, 개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이제 축산업법상 등록되는 가축들이 아닌 경우에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이 실무적인 쟁점이고. 근데 그게 제일 경경에서 중요했었죠. 그래서 중요한 등록업으로 바뀌고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했었던 건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가깝게도. 그냥 네. 기준 마리수. 네. 그래서 그냥 기준말에서 다행히 줬어요. 이거를 예전에 이렇게 외웠거든요. 닭이, 토, 뭐 해가지고 외웠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제 꿀벌하고 닭 하나의 축산으로 봐서 둘 다 산정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저 개인적으로 올해 문제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문제 2번이 아니었나. 이번 금방 간다 2번. 네, 2번 이제 2번 할 때 됐죠. 근데 2번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제가 만약에 문제를 만들면 이 4개를 주면서 선방식을 평가하기 좋겠죠. 이제 적정 가격을 도출해서. 하다가 끝났어요. 네, 근데 아까도 김사업가서 잠깐 얘기했지만 공사 중단된 건축물 포함해서 인수했다라는 거래 사례 1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정말 그냥 평평하게 문제를 내신 건지 아니면 의도가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 적산표를 통해 가지고 공정률을 추정하는 쪽으로 문제를 포커스를 맞춰서 주셨어요. 근데 중요하죠. 네, 중요한데 사실 이 공정률 작업은 저희가 잘 안 합니다. 사실 이 공정률 작업은 정말 이거는 머릿속에 있는 내용이고 공정률은 일단 제시를 해주고 사실 이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능적 감가가 제일 중요해요. 기능적 감가가 제일 중요하고 건축 중인 건축물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2번 정도를 냈었어요. 냈는데 그때는 쟁점이 기능적 감가 부분, 그 다음에 용도 전환의 부분, 그러니까 이걸 매수한 다음에 용도 전환한 다음에 어떻게 나갈 건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하우패스에서 분해법을 겁나 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이슈가 되는 건 맞아요. 몇 년 전부터 이슈가 됐던 건 맞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유일하게 평가업계에서 기능적 감가라는 말을 쓰는 게 얘예요. 그게 분해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그냥 기능적 감가가 20% 발생했다. 왜냐면 껍데기도 없이 그냥 있는 게 비바람 계속 맞다 보면은 내부 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사실은 토지 가격이 좀 더 높아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건물 가격이 좀 더 떨어지고, 근데 그런 내용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고. 아니 뭐 수험생 입장에서는 뭐 다행이다 볼 수 있긴 한데. 그쵸. 근데 근데 이제 뭐 변별력 측면에서 변별력이 없으니까 뭐 그게 다행이라 볼 수는 또 없긴 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김승현 평가사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빈집 및 그 방치 건축물에 대한 뭐 법률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게 빈집법하고 또 이제 그 가로책 정비사업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규정한 법인데 거기에서 이제 오랫동안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자체를 뭐 LH나 공적인 기관에서 매입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건물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해법 이런 게 이제 규정이 자체 들어가 있고 이걸 이제 매입하고 나서 어떤 용도로 이제 개발할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 판단 이런 것들이 사실상 관련 법률이 있고 그렇죠. 실무적으로도 상당히 이슈 사항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이분이 이제 내신 것은 공사 중단된 건물을 했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건물 짓다가 망 거.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덜된 있어요. 거. 덜된 거. 네. 그렇게 해볼 수 그 정도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거래사례 2번이 아직도 해석이 안 돼요. 아니 그 2번을 저기 왜 시점을 줬는지. 저는 사실은 아까 막 하면서 혼자 MC하고 PVA를 엑셀로 열심히 치고 났더니 밑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당 상수형 평가비가 다 있으니까. 다행히 맞았습니다. 근데 또 하나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매도하시는 분이 굳이 대출을 굳이 대출까지 받아주셔서 네. 본인이 대출을 받아서 기존 저당을 인수해야 되는 건데 통상적으로는 굳이 받으셔서 또 넘기셨더라고요. 굉장히 특이한.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한참 해석했어요. 아, 이것이 쟁점인가 보다. 뭐가 있겠지. 네. 70%, 30% 앞에 모수가 10억이 아닐 것이다. 기존 저당일 것이다. 뭔가 굉장히 디테일한 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끝이에요. 네. 그래서 좀 당황했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그 다음에 오히려 좀 괜찮았던 부분은 물음 3번이죠. 물음 3번이 이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MPL을 좀 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MPL에서 저희가 주로 낙찰가, 법사가, 시장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중단된 건축물도 그쵸. 네. 나오기도 하니까. 그래서 현업적인 냄새들은 많이 풍기시긴 했는데 또 의외로 안에 내용은 그다지 뭐 내용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제 낙찰가를 5억에 받았죠. 5억에 받았으니까 유찰이 많이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경매에 넘어가면 유찰이 시장성이 안 좋은 물건은 유찰이 많이 돼요. 유찰이 쭉쭉쭉 되니까 저희들이 이제 가격 많이 떨어지고. 그쵸, 이거는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또 권리를 청소해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나지 상태. 유치권 같은 게 있으면 이제 유치권은 평가에 반영이 안 되고 그쵸. 네. 그런 사실 사항 자체를 평가서에 적시를 하면 그걸 고려해서 본인이 응찰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5억에다가 1억 5천을 더해주는. 사실상 인수가는 그 각종 그런 권리들을 없애는 유치권 같은 걸 없애는 비용들이 가산되어야지만 지금 그래서 준 게 점유자 및 그 적시물이라고 준 게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유치권 관련된 유치권 관련된 명도 관련된 내용이고 아마 소송 비용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었을 거예요. 유치권 철급이 보정이야 그냥. 근데 내가 아까 두 분께 계속 물어봤어요. 자, 2번 문제잖아. 근데 설마 5억에다가 10억 앞에 딱 떨어지게 10억에 0.5에 5억 1억 5천 6억 5천 그 다음에 주거지역 녹지지역 가중평균 75% 10억에 75 7억 5천 6억 5천 이렇게 계산을 줬을까? 내가 잘못 본 거 아닌가? 잘못 본거 아닌가? 근데 보다 보니 맞아요. 네, 이게 맞았다. 다행이다. 그래서 그나마 좀 낙찰가는 좀 시장 가격하고 굉장히 많이 멀어져 있다. 라는 정도를 포커스 잡아서 이제 한정 가격이라는 멘트를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 법사가는 저희가 통상 시장 가치로 봅니다. 시장 가치로 보고 그다음에 실제로 요 그 낙찰 통계 자료는 요거는 그 인포케어. 그쵸. 인포케어라는 사이트에 돈 내야지 볼 수 있어. 돈 내야지 볼 수 있어. 근데 요거는 어디 많이 들어가는 자료냐면 사실 담보평가에 많이 들어가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주는 거냐면 담보가액에다가 대상 물건의 유형에 맞게끔 낙찰가율을 적용해서 대출에 대한 회수율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달라는 식으로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시장 평균 자료다 보니까 어바웃일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내용은 좀 써놨으니까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요거는 아무래도 3번에서 좀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3번 쪽에서. 물음 3번. 네, 물음 3번에서. 네, 물음 3번에서 조금 차별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서술하는 네, 서술에서 양자의 가격을 명확하게 줬기 때문에 그 가격들에 대한 분석들 이런 거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문제 3번. 네. 장기 조건. 공간가. 네, 이거 공사권에서 하죠.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평가 방법 자체가 준 평가 방법 자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현업에서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문제는 던져졌고 네. 문제에서 아예 따라가는 방법을 다 줬기 때문에 일단은 물음 1에서 매입금액 기준으로 선정할 때는 시점 수정 잘 하시고 수정상 하나하나 10년치 시점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주지. 계산을 좀 잘 해야 하는 회차의 시험이었기 때문에 지변율 선정하실 때 계산을 좀 잘 하셨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은 장기 임차권이라는 단어를 보시고 좀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 그래도 좀 침착하게 자료 따라가셨으면 하는 방법을 다 줬기 때문에 그리고 연상각이 아니라 월상각이 있어서 그것도 좀 보셨어야 되는 거 그냥 연으로 하시면은 또 안 됐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그냥 약간 원가법처럼 물음위를 주고 그리고 물음 위에서 거사비를 주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끌어갔는데 산정하는 것 자체에서는 특별히 쟁점은 없었고 계산만 잘 하셨으면 됐는데 그냥 서술을 이것도 문제 3번도 물음 3, 4번 가서 서술에 조금 힘을 주셨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 구조는 마치 기계 문제 풀듯이 기계기구 풀듯이 문제를 풀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단가를 비교하고 비중 가격으로 결정. 네, 비중 가격으로 일단은 이 최근 사례 비중. 금액 자체가 지변율로 시점 조정은 해주곤 있지만 그 10년 전에 형성된 계약 금액을 가지고 지금 거를 맞춘다는 게 지금 거래 상황이 어떻게 변했을지도 모르고 시장 상황이 가격 수준이 어떻게 펌핑됐는지 단순히 지변율로 고려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거래 사례를 가지고 이제 지가 수준 대비 어떻게 계약 금액이 형성되는지 그다음에 진짜 실제 현재 가격 수준을 좀 반영하고 있는 거사비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써주셨어야지 단순히 그냥 거사비를 결정, 메이크업을 결정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라 물음을 아예 따로 줬고 배점도 따로 부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근거를 좀 대시고 결정까지 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19페이지 그 자료 4번에 이제 임차권 거래 사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거래 사례라고 해놓고 얘도 사실상 최초 취득 사례야. 그쵸. 그러니까 일종의 제주도 원가 사례라는 네. 거야 이게. 그러니까 기존에 장기 임차권이 있는데 걔를 이제 다시 거래한 그런 사례가 아니라 최초 설정한. 거물로 따지면 취득 원가. 취득 원가 건설 사례야. 이것도 원가법이지. 그러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에 해놓고 결국은 최근 거 가져와서 제조 원가를 기준치한테 맞춰놓고 대상의 경관 연수에 맞춰가지고 가격나가는 이런 문제니까. 사실 뭐 직접법의 원가법, 그렇지. 간접법의 원가법 그거야. 그런 느낌. 제조다를 직관으로. 토지 원가법을 직접 그렇죠. 간접법으로 하는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신박한 차라리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다시 재차 거래된 거래 시점을 따로 줘서 그렇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기호가가 이제 11년 네. 7월 날 계약이 됐는데 이거 최초 설정이고 만약에 22년도에 다시 거래됐다. 그러면 이제 정말 이게 거래 사례가 얘가 진짜 심성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건 그냥 건설 사례다. 그냥 기계평가야. 감가서. 기계기구 평가. 근데 난 더 웃기진 않지. 근데 더 당황스러운 부분은 이거 복수평가예요? 이 문제가? 복수평가 이걸 갑자기 왜 장단점을 갑자기 생뚱하게 물으면 4번에서 물어봤지? 사업체 복수평가를 했구나. 복수평가를 하시는지 한 사람은 이제 직접 한 사람은 간접으로 했겠지. 근데 평가도 해줘야 돼. 이거 잘못 평가했어. 이렇게 평가하면 안 돼. 이거 문제는 근데 복수평가 장단점을 설명하지. 아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고 수험생들이 힘드니까 또 말타기. 출제 연들이 또 다 알고 그걸. 설마 이거 평가서에 내보냈겠습니까? 그걸 찾아봐야 될 것 같아. 그럴 거야. 그건 아닌데. 복수를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었겠죠? 보면 그 당시 때 뭐 어쨌든 아니 복수 평가는 이론에서 요즘에 많이 다루는 쟁점들이라서. 그렇죠. 네, 근데 뭐 복수평가의 장단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오류를 서로 검증해 줄 수 있다.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그다음에 그냥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래서 통상 뭐 여기에다 써놓은 내용들은 보면 뭐 장단점 열심히 써놓으셨어요. 좋은. 아니, 이론적인 얘기를 썼고요. 그냥 복수평가 뭐 이거는 이론 공부하시다 보면은 단문으로도 많이 준비해 주셨던 그쵸? 네. 거라서 이 부분은 잘 쓰셨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1, 2보다도 3, 4번에서 좀 더 많은 힘을 줬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20점짜리니까 문제가. 네. 그 다음에 권리금. 권리금 그러니까 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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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제가 제 자랑 좀 할게요. 이게 권리금을 처음에 용역을 받은 게 저희 법인이었고 맞아. 그때 참가해서 이걸 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평가를 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가지고 평가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 회사 앞에 있는 샘플 평가서를 우리 회사 앞에 있는 고깃집을 재무제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협회 전체 떡 뿌렸죠. 네, 그걸 쭉 뿌렸죠. 네, 그걸 만든 사람이 중에 하나가 저예요. 네,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나올 줄 몰랐어요. 너무 간단해. 네, 근데 제가 사기 2주 참가에 이 문제를 냈는데 그 문제는 조금 디테일합니다. 왜냐면
그 영업이익 산정하는 부분도 조금은 좀 디테일하게 줬고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준 평가서였는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얘기했을 때 소송이 걸려야 권리금 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영업 손실 보상하고 다르게 이게 소송이 걸려야지 이제 권리금 평가를 영업권 평가하고 다르게 권리금 평가는 소송이 제기가 됐을 때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하게 의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바닥 권리금 거사비로 좀 하게 주지. 뭐, 그러니까 그 말은 뭐 당김 창고도 거사비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하나 정도는 이 문제가 5점짜리 문제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뭐 시설 권리금, 영업권 권리금까지는 좋아요. 근데 바닥 권리금 정도는 하나 좀 거사비로 하나 땡겨서 왜냐면 그 샘플에 보면 이제 거사비도 제가 하나 넣어놨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 2번도 숫자 살짝 삐끗할 수 있고 3번도 이게 좀 이상하니까 뭐 생각하는 과정에서 삐끗할 수 있는데 이 4번은 숫자 틀리면 이게 그냥 답이 없어. 답이 없네 이거. 이게 숫자가 끝이에요. 어차피 그냥 60에다가 곱하기 얼마 그 다음에 2300에다가 1900 빼가지고 할인하는 거 이게 다니까 네. 사실은 그래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숫자를 맞췄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아마 그 문제를 푸셨고 왁구를 좀 잡고 계신 분들은 아마 잘은 푸셨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그렇게 변별력이 있는 문제들의 구성이 아니라서 이제 또 결국은 이제 결과는 나와봐야 한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통상의 3방식이 1번부터 3번까지 한 번도 적용이 되지 않은 희한한 문제. 네, 33회. 네. 자칫 이제 생동차가 수석이 될 수 있네요. 네, 그렇죠. 약간 뇌를 비우고 네, 풀어야 되는. 간단하게 접근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문제에서 가지치기 다 해놨다. 그래서 오히려 좀 공부를 한 사람들, 뭐 저한테 수업을 듣고 방치건축물 뭐 이런 얘기가 갑자기 드디어 나왔다 막 이러면은 기능적 감가를 막 혼자 찾다가 굉장히 헤매고 막 이럴 수도 있고 그럼 내가 잘못한 거지. 그렇지. 다음부터 하지 마. 감사 안 해야겠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예, 그래서 조금 저는 좀 아쉽습니다. 문제 구성 자체가 이거보다는 좀 더 변별력 있게 문제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 정말 숫자 싸움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사실 실무는 숫자 싸움 그간 이제 최근 2년은 조금 괜찮아졌었는데 그 이전에 막 좀 문제 난이도가 많이 쉬워지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주제자를 어떻게 보면 비판하는 거고, 그쵸.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넘어서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원래는 꼭 해야 되겠다 이야기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공부를 해서 정상적으로 들어가신 분들, 그러니까 이 학원을 아닌 분들,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들어갔을 때는 좀 변별력 있는 문제를 좀 저는 구성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과락률이 높다고 해서 민원을 신청하고 저는 그게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어쨌든 200명이 붙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계신 분들은 솔직히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 합격하게끔 저는 문제가 구성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냥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김상환 평가사의 기본 강의를 다 듣고 들어갔더니 이거 풀리고 에러드도 되더라 이론에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사실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당황스럽고 억울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나. 저는 과락률이 높은 건 어차피 200명이 뽑히기 때문에 그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좀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문제가 나와도 채점을 숫자 위주로 하게 되면 또 과락률이 높을 수도 몰라요. 그쵸. 시험의 난이도하고 과락률하고는 붙는 건 달라요. 네. 특히 제일 헬이 뭐냐면 문제가 쉬웠다고 나오는 때가 제일 헬이에요. 합격하는 거. 다 쉬웠거든. 네. 근데 의외로 올해도 이론은 적중했습니다. 이론 적중 역시. 이론은 적중했어요. 네. 이론은 감이 좋아요. 네, 그 지적재 사건하고 실무는 당연하서 넘기고 이제 이론으로 네, 그다음에 제 용적률 관련된 걸 계속 냈었거든요. 용적률 부분은 좀 그 지구단위 계획 묶여가지고 비적법 이용이라든가 뭐 이런 거 냈었는데 나름 그 부분 적중했다. 3번에 딱 나와.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염장을 치르는 걸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수고하셨고 네. 뭐 시험 치는 너무 고생했네. 결과 나와봐야 알고
결과 나올 때까지 푹 쉬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 결과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까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진짜 까봐야 결과 할 것 나와봐야 같아요. 할 것 그러니까 뭐 좀 못 썼다 이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너무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